이렇게 늘 계속 지속적으로 또 고민했던 어떤 흔적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녹아났던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의 그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그 발제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두 분께서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채팅창에 있는 내용과 인제 그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렬관 교수님,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또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적긴 했는데 질문이 좀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먼저 자율성,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현장 교사의 이제 수구의 참여, 이것에 대해서 김영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교사들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교사들 입장이 다르고, 또 교과마다도 또 이제 이해관계가 있고, 또 교사의 그게 달라요. 교육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관. 교육관도 다르고, 또 이제 어떤 차이가 또 있는가 하면 수고를 해 보면 막상 어떤 문제 해결의 태도나 방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라든지 이런 전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게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좀 어떤 본질주의자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분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굉장히 정교한 또 현실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현실주의자라는 것이 어떤 현실 안주주의자가 아니고 가치 개혁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변화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수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성숙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든 자신의 생각대로 결론은 나지 않거든요, 수구이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 수구이 자체를 하는 것이 저는 어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행위다. 일단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김영자 선생님 토론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자율성과 또 연계가 되는데, 뭔가가 한 세트가 결정이 되면 다음 개정까지, 물론 수시 개정이 있습니다만, 한 세트가 결정이 되면 다음 개정, 적어도 7 년이나 한 8-9 년까지 이게 정해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게 되면 매일 수업 시간에 수시로 교육 과정 수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교육 과정이 하나가 정해지면 이걸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전달자다, 이제 그런 전제를 갖게 되면 수기까지가 너무, 그러니까 최종 결정까지가 너무 중요한 과업이죠. 그렇지만 교사에게 자율성이 주어지면 이제 내가 교과서를 갖고 애들과 어떻게 활동을 할까, 그 단원 목표와 그 영역별 목표를 더 잘 달성한다는 것은 내가 그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사로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제 그것 자체가 매일매일 수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그 수구의 자체는 아무튼 이제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이 더 잘 반영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만 자율성 속에서는 수기의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영선 선생님께서 또는 이상찬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그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지방교육정부로 상당히 이양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번 2022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네, 그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그 수사적으로 교육과정 권한을 이번에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어요. 네, 그건 실익이 없고 현재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제외하고 100%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초등학교 6년이니까 한 2과목, 중학교에서 한 과목 정도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중학생들한테 이런 과목이 중요하겠다. 뭐 생태나 또 환경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동아시아 평화라든지 또 이렇게 되면 또는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AI를 가르칠 수도 있죠. 너무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중학생들한테 한 과목 정도 가르쳐야 된다면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일어나는 것. 저는 그 자체가 그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서 융통성 어떤 체제, 국가가 100% 정하는 체제에 어떤 균열을 낸다고 할까요? 네, 이제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하든 지방 교육 정부가 하든 그 하나의 어떤 그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많이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누군가 100%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어떤 분권화의 계기를 조금이라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분권화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역할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맡아야 된다. 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장슬기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영효 선생님 그리고 이상찬 선생님 또 소영선 선생님 말씀 내용들을 듣고 계속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곱씹는 중인데요. 제가 말씀하셨던 토론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자료집을 보면서 좀 더 곱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잠깐 답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소영선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교육과정의 자치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마을 교육과정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저는 네, 100% 100% 공감하고요. 실제로 핀란드나 벨기에나 여러 이제 미래교육 연구의 내용들 속에 학습 마을, 2030년까지는 학습 마을 또는 학습 공원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 지역의 자치와 교육의 자치가 이미 공공하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을과 학교가 완전히 융합되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그것은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학교의 변화, 교육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그 전환 마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환 마을 운동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영향력을 조금씩 미치고 있는데
마을의 자치에 아주 좋은 형태로 모델이 되면서 세계적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전환마을 운동과 이 두 개가 동시에 만났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들을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박사님 두 분과 미래의 사회 마을교육 공동체 연구를 하면서 강력하게 직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다. 그러면은 힘겹게 이렇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힘씀이 아주 큰 물결과 함께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미래교육자치연구소가 학교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당시에 그 연구를 할 때에 마을 안에도 전환마을교육연구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고, 또 학교 내에도 이런 연구소가 필요한데 이 두 플랫폼이 상호 연결되면서 점점 융합되겠죠. 근데 융합되기 전까지는 아마 각각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플랫폼을 통해서 그 만들어지는 교육은 분명히 마을에 대한 교육도 되겠지만 마을을 통하고 마을을 위한 교육까지 분명하게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융합이라고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융합이 물질과 비물질의 어떤 통합을 넘어서서 사람의 통합, 그리고 마을과 학교의 통합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두 분께는 혹시 질문하시면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화에 대한 교사의 자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까 그 장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교사가 자율화를 원하는가? 우리는 자율화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좀 되었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승호 선생님께서 그 두 분께 그 자율화 관련하여서 그 질문할 게 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좋으네요. 현승호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직접 이야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냐.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교사 운동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주에서 초등교사로 있는 현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또 우연찮게 교육부하고 좀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약간 이런 뉘앙스의, 어, 자율권을 주면 교사들이 좋아할까요? 막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불편했는데, 왜가 불편하지? 이걸 한참 생각하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자율화가 좋다는 것을 교사들이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어, 자율화가 왜 좋은지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고, 자율화가 좋다면 다 할 텐데, 자율화가 왜 좋은지도 교육과정과 자율화가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또 위험 부담만 크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아무도란 말은 뭐 대부분. 그냥 이게 백신처럼 이게 뭐 언론에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정말 좋구나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교사들을 설득할 만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또 교사가 자율화를 원하는가라는 그 말 자체에 5년 중에 교사들은 그저 좀 안일하게 좀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 좀 싫어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이제 교육 관료들이 그런 생각에 장세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는 오히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더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더라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고, 근데 또 같이 참석했던 아주 20대 젊은 선생님에게도 자기는 교사 교육과정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는
그분 역시 동료 교사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 안에 신뢰도 없고 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한 어 확신도 또 그런 얘기도 없구나. 두 번째는 실제로 자율권을 주려고 많은 노력들이 이전 교육 과정들에 있었습니다. 뭐 단순히 교육 과정 뭐 20% 뿐만 아니라 뭐 지역 교육 과정, 학교 교육 과정 여러 가지 자율권을 주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 자율권을 줬지만 지나친 또 책임과 제재 때문에 교사를 믿지 못하니까 어 이 안 좋은 경험들을 했던 거죠. 비유하자면 되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어 동물을 나오게 했는데 좋다고 이제 자유다고 뛰어나갔더니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누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라고 했냐. 어 이제 한 요 정도만 나가야지 처음인데." 근데 이렇게 유리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교사 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더 깊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자율권이 많이 주어졌을 때 결국 학교 평가나 일단 감사 때에 그런 지적당하는 좌절감을 경험한 교무부장들을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해 보면 저희는 어 코로나19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전혀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하나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에서 3 발짝 나가도 됩니까? 동쪽으로 5 발짝 나가도 되나요? 명확하게 몇 발짝 나가도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주세요." 아마 이걸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많은 학교들에서. 왜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사부 교육과정 자율화에 앞서서 요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자율화를 가지만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사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좀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발제자 두 분과 우리 토론자 분들께서도 혹시 의견이 있으면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자율화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자율화가 이제 뭐 어디까지 자율화냐를 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율화는 보통 뭐 20% 증가함이라든지 이제 그건 굉장히 소극적 자율화고 20%를 이제 감한 다음에 예를 들어 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융합 프로젝트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들면 이제 상당히 강한 자율화거든요. 이제 이런 건 이제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올해 실험적으로 하고 있죠. 올해 또 미래 자치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 좀 몇 군데에서 30%까지 지금 초등에서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너무 이제 범위가 크니까 당황해서 지금 이제 고민 중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런 자율화가 있고 그건 이제 교사들이 이제 서로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사가 성취 기준대로 해야 되냐 아니면 성취 기준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단원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 단원 목표에 따라서 교사가 이것은 내가 애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지 그 단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자율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애들을 데리고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서 그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어떤 근무 조건에 대해서 탐구한다, 조사한다. 또 경비원 갑질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자기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제 경비 노동자의 어떤 근무 조건에 대해서 조사하게 한다. 이게 단원 목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원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이 교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저 교사는 저런 식으로 하고 이게 달라질 수 있음이거든요. 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은 학부모들이 왜 2반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3반은 이런 식이냐.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학년별 교무실이라든지 학년별 그 교과 협의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담임에 다 안 가르치고 이제 각자 3시간씩 4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한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를 중심으로 학년별 협의회가 중요한데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굉장히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도 아닌데 하여튼 학부모들의 그런 어떤 소문이라든지 뭐 뒷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학년별로 혁신을 해도 똑같이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초등의 문화와 관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 말씀은 뭔가 하면은 자유라도 좀 어려운 자유라가 있어요. 아까 20% 그런 건 좀 어려운 자유라고요. 조금 좀 쉬운 자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 목표에 따라서 교사가 알아서 가르치도록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승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교육부 회의와 관련해서는 그 회의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지금까지 교육부가 교사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싶었나?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그 재구성 같은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냥 반발짝씩 나간다고 할까요?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사들한테 자율성을 한 번도 안 주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갑자기 이번에 자율성 분과나 얘기를 하니까 자꾸 좀 협박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자율성 원해?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교육부는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사들이 시민적 정치적 자유도 없잖아요. 미국 교사들은 신문에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신문에 광고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 교사들도 그 정치적 자유, 시민적 자유는 있고 수업 시간의 중립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국은 교사들이 전문가이고 굉장히 유능한데 자율성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약한데 교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조차도 상당히 요구하지 않는 경향은 있다. 교사들이 무슨 게으르고 뭐 혁신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씀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영선 선생님, 예, 보좌관님, 예. 교육부 얘기는 편집 이따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다 아니요, 아,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잘 그러면은 편집하겠습니다. 또 네. 제가 한 말만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예. 네. 서영선 보좌관님, 네. 교육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제가 교복 자율화 세대입니다. 교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사실 자율화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뭐 또 그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관점이 사실은 그 생태계의 관점이라고 아까 혼돈과 불편함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게 저는 이제 생태계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발적인 단계가 있는데 발론티어 단계죠. 그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자율 단계는 이제 서서히 개인이긴 한데 관계 속에서 약간 이게 오토노미잖아요. 이게 좀 집단성이 약간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동료들하고 함께 하는 거, 개인이 좀 이렇게 뭐 오토가 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아까 이제 교육과정 자치라는 말을 썼는데 그 전 단계가 자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토제니시스라고 하는데요. 자생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 지금
최고 높은 수준인 셀프 거버먼트, 그러니까 자치 단계를 혁신학교에서 해봤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경험이 있는 거죠. 그게 맞냐 적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숫자도 얘기를 했는데 2,1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잘하냐 못하냐가 있는데 교육부의 연구 시범학교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교육과정 100대 교육과정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근데 혁신학교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자생적인 흐름이 세 번째 단계가 지금 자유학기제로 저는 봅니다. 자유학기제는 전면화됐는데 상당히 이게 논란도 많죠. 그리고 의미 부여를 안 하신 분도 계신데 그냥 그렇게 자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도약시켜야 된다는 게 제 주장 중에 하나고, 그게 자유중학교 혹은 전환학년제 개념들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자율 부분에서는 형식과 내용의 자율이 있잖아요. 이제 성열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축은 목표와 평가의 자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교의 비전,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문서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총론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은 이제 오늘 국회라서 다른 한 보좌관하고 얘기했는데 한 10년 정도 일한 보좌관이었거든요. 이분은 상임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교육위를 맡으신 분이고요. 한 10년 동안 정말 한 5개 정도 상임위를 거쳐왔는데 그분 하는 말씀이 진짜 교육부는 너무 심하다고, 자기가 경험한 중앙부처 중에 국방부로 시작했는데 국방부보다도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육부가 자율화의 개념을 아는 걸까라는 말을 아까 성열관 교수님 말씀에 더 보태고 싶고요. 교육부가 자율화 개념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교육부가 뭐 해체나 축소되지 않는 이상 교육부가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덧붙여 봅니다.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뭐가 심하다는 겁니까? 뭐 어떤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니까 삼권 분립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가 유일하게 교육부를 견인하거나, 저희는 이제 여당이니까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소통하는 흐름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국토부나 산자부나 뭐 행안부나 이런 데는요, 국회에서 연락을 가거나 뭐 할 때 보면 그래도 잘 돼요. 주고받고가 잘 되는데 교육부는 아까 성일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려워요. 여당이고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어려워서, 와, 교육부는 이거는 중앙부처 내에서도 고민이군다라는 거를 저는 객관적으로 파악은 했었죠. 근데 네. 이제 아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쪽만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도 국회 역할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현장하고의 채널들을 이제 학교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아까 뭐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 국회를 우리가 조금 더 국민의 대표니까 학교를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전 세계 국회 안에 보면은 교사 출신이 10에서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정치 기본권 문제도 있긴 하지만 좀 우리가 더 넓게 교육 과정의 자율화를 고민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그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좀 더 넓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자율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늘 그런 고민이 있고,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 우리가 그것에 길들여진 것인지 우린 좀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교사 관습의 문제인 건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9 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이 자율화 문제는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 그래도 오늘 내가 이 자율화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좀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장슬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혹시 너무 늦으셔서 좀 지금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아쉽지만 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일단 장슬기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토론자들 분 중에서도 자율화 관련해 갖고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한 10 분만 더 좀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10 분. 예, 먼저 저희 김영자 선생님 먼저 좀 다음 회의가 또 있으시대요. 줌에서 회의가 많잖아요. 김영자 선생님께서 짧게 좀 마무리 발언 듣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율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교직에 입문할 때 수업을 할 때 완전한 수업을 처음부터 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도 20년이 넘어도 내 수업에 대한 어떤 완벽하다, 완전하다고도 보장 못하지만 나날이 그래도 성장하고 내 수업이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도 또 붙고 이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화는 금방 완성된 모형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뜸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잘.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뭐 무르익기도 전에 외부에서는 책임을 전제로 하죠. 왜냐하면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시행착오의 어떤 결과로서 이게 너의 실험대가 아니야, 교사의 실험대가 아니야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되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들이 조금만 실험성이 내재된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런 조금 불편함 있고 기다려줌, 그리고 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교사가 공부를 할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실험과 도전을 좀 따스한 눈길로 봐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눈길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따스한 눈길을 우리 학생들이 더 선생님들을 다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이름에서 또는 공공성이라는 이름에서 하는 어떤 실험들이 되게 교사에게는 그 자율성을 더 옥죄지 않나. 그래서 그 책무성이라는 외압이 먼저 오기 전에 자율성을 지레 포기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상을 펼치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림,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저도 토론자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가 6년차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첫 해 진행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은 어떤 과목이든 선택할 수 있고, 너희들이 배우고 싶은 시간표를 짜오지 않으면 우리는 수업을 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하고, 2016년도 3월 초에 그 선언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 내내 어떠한 수업도 개설을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업을 못했고 아이들도 수업을 못했어요. 에릭 프롬이 이런 책 썼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만약에 교육부가 진짜 자율화를 의도하고 있다면 옥죄었던 것보다 더 친절하게 자율화에 대한 매뉴얼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학점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으면 어떤 교과가 있고 각 교과는 어떤 내용이고 이것도 니들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너희들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엔 꼭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은 몇 주 동안 진행될 것이며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형태의 LMS에 너희들의 정보가 저장되고 최종 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이 될 거야 라고 전체적인 루틴을 안내해 줬을 때 아이들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더 재밌는 건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안 가르쳐 줬을 때 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점제를 진행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네가 누구고 너가 뭐에 웃고 뭐에 우는지를 알게 해야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우 복잡한 통제를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점제에 참여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거
교사들의 자율권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진지하게 자율권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맘대로 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치밀한, 매우 치밀한 매뉴얼을 친절하게 주는 게 진짜 자율권을 주는 최소한의 그 뭐랄까, 예, 액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거를 왜 교사한테만 부담을 주냐고요. 교육 과정에 대하여 학생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고교 학점제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내가 선택한 이 과목이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뭐랄까, 일정량의 책임에 대하여 부여받을 때 굉장히 진지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율권에 있어서 꼭 교사 혼자만 막 부담 갖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이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니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개연성을 좀 준다면, 그리고 여러 자율의 예들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다면 이것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미 혁신 교육을 하면서 20% 증감,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현장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이라는 것은 자유를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보다 정말 자율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자유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고, 그것을 안 하는 분은 뭐 안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하고 싶은 분들의 사기를 꺾는다거나 혹은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의 어떤 자율성을 더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에 넘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화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참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예, 혹시 장슬기 선생님, 자율화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네. 우리 현승호 선생님 이게 제주도에 계신 거 맞죠? 네. 얼굴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그 툭 던지신 이야기가 교육부는 어쩌면 현장 선생님들이 자율권을 주더라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 사실 교육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송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영 선생님이 하실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랑 상관없이 저는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저는 제가 교사로서 같은 교사로서의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3-4년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교사대회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원에서 약 2,600명의 혁신교육을 하시는 수많은 학습 공동체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그분들의 뜨거운 열망, 이 도단에서 참여회가 아니었습니다. 장만 열어주셨고, 그분들은 이미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계신 그 좁은 자율성의 한계 속에서도 그것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 열정과 그 역량과 에너지는 정말 탁월했어요. 자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우리들 안에 그게 없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사실 계셔요. 저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목하고 싶었던, 또는 같은 교사로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안에 철학과 자율성이 상실된 채 열정이 멈추고 있다. 그것이 혁신 피로감이든 교권에 대한 상실에 대한 답답함이든, 우리 안에 있는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 거기서부터 자율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터는 교육부든 아니면 도에서든 시교육청에서 만들어 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장슬기 선생님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자율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에 사진 쭉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그 교육과정 자율화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학교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그분들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자율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율화를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초등편이 6월 28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다시 한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 2 차 토론회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소외되는 학생 없는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관련해서 좋은교사에서 6대 제안을 좀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보도 자료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SNS에 좀 많이 옮겨 주시고 또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토론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의견 못 나눠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같이 좀 의견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